무덤과 아침, 새벽 안개가 공동묘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의 숨결이 땅 위로 스며 나오는 것 같았죠. 한미정, 54의 나이. 전직 이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공동묘지 관리라는 소박한 일뿐이었습니다. 미정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무덤 사이를 걸었어요. 단정한 남색 점퍼 안에는 얇은 니트 스웨터가 은근히 몸매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었죠. 무덤 사이사이로 자란 잡초들이 무성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억새와 쑥, 이름 모를 덩굴들이 묘비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낫을 들고 하나씩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초기 소리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묘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할아버지 묘를 돌보러 온 것이었어요. 우석이 도움을 제안했고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시 문중묘역으로 향했어요. 우석이 예초기를 켜자 요란한 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고 미정은 구석진 곳의 풀을 낫으로 정리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우석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미정이 물통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둘 다 전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미정은 얼굴이 붉어졌고 우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재 이장인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직 이장 부인이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묘지 옆 정자에서 미정이 준비한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우석은 정성스러운 음식에 감동했고 미정은 자연스럽게 내일도 더 맛있는 것을 준비해 오겠다고 말했어요. 벌써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하루 일을 마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공동묘지에는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미정이 밤늦게 나와서 우석과 함께 일했던 곳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되새기고 싶어서였습니다. 멀리서 그 불빛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슈퍼를 운영하는 김옥순이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묘지 쪽 불빛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확인하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 불빛은 1시간 넘게 켜져 있었어요. 옥순의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안개 낀 무덤가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 그것이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끝의 떨림.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연한 분홍색 가디건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목 부분이 살짝 파여서 쇄골 라인이 은은하게 드러났어요. 가방에는 어제보다 푸짐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하니 우석이 이미 와 있었어요. 미정을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어제 끝내지 못한 묘역의 반대편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우석이 땀을 흘리자 미정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길게, 더 의도적으로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느티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젯밤 잠이 잘 안 왔다고, 오랫동안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낸 적이 없다고,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오후 작업 중 우석이 무거운 돌을 옮길 때 미정이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돌을 들어 올리는 순간 몸이 가까워졌어요. 우석의 숨결이 미정의 목덜미에 닿았고 미정은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석은 미정에게 정말 아름답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우석이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저녁에 시간이 되면 묘지에서 만날 수 있겠냐고. 미정은 잠시 고민하다 9시쯤이라면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공동묘지에는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우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미정이 약속 시간에 도착했어요. 밤의 묘지는 조용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우석이 고백했어요. 미정을 정말 좋아한다고. 미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우석은 조심스럽게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은 손을 빼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 밤의 불빛을 또 다른 사람이 봤습니다. 김옥순이었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묘지에서 불빛이 켜지는 것을 발견했고 오늘은 두 개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미정과 우석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그 불빛은 곧 온 마을의 화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소문. 김옥수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공동묘지에서 본 불빛과 두 개의 그림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슈퍼를 열자마자 첫 번째 손님인 박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묘지에서 켜지는 불빛, 두 개의 그림자, 새벽까지 계속되는 만남. 옥순의 설명을 들은 박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할머니가 슈퍼를 나간 뒤 소문은 산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오전 9시쯤 마을 장터는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소문이 전해질 때마다 내용은 조금씩 과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모두가 흥미진진해했어요. 정작 소문의 주인공들은 평화롭게 공동묘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고백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설렘이 흘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조그마한 접촉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노인은 식당에서 이 소문을 들었어요. 전직 이장 부인의 스캔들이라니 마을 체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김옥순의 슈퍼로 향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옥순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박노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밤마다 켜지는 불빛, 두 사람의 그림자, 미정의 달라진 옷차림까지. 박노인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미정의 남편 최만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어요. 동정 어린 그러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회의 소집 공고를 붙였어요. 마을 질서 회복을 위한 긴급 논의라는 명목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고 마침내 최만식의 귀에도 도달했어요. 이웃이 조심스럽게 알려준 아내의 불륜 소문을 들은 만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아내의 모든 변화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도 공동묘지에는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옥순뿐만 아니라 박노인,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확인하러 나온 만식까지. 무덤가의 작은 불빛은
이제 온 마을이 주목하는 스캔들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긴장. 다음 날 아침, 최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아내가 젊은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식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섰어요. 평소와 달리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고 무거웠어요. 미정은 남편이 나간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동묘지로 향하는 길에서 미정은 평소와 다른 시선들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호기심과 비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어요. 우석을 만난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지만 오늘은 두 사람 모두 조금 긴장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마을에서는 오늘 저녁 회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김옥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박노인은 회의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저녁 6시부터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모두 나왔어요. 만식이 나타났고 미정도 결국 회관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이 회관에 나타나자 순간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석도 뒤이어 나타나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회관 안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형광등이 윙하고 깜빡이며 이 순간의 불안정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폭풍은 곧 이 작은 마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예요. 들킨 밤, 저녁 7시 정각, 박노인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어요. 박노인의 엄숙한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질서와 체면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선언했어요. 회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더욱 숙였고 우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만식은 술 냄새를 풍기며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첫 번째 목격자를 불렀어요. 김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을 계속 목격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공동묘지에서 켜지는 불빛을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있나 싶었는데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말이죠. 박노인이 구체적인 시간을 물었고 옥수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도 불빛이 켜져 있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2개의 그림자를 봤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옥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미정과 벌초 아르바이트하러 온 젊은 남자의 그림자였다고 증언했어요. 회관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할머니도 증인으로 나섰어요. 미정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라졌다고 더 신경 쓴 것 같았고 화장도 하고 표정도 밝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미정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집에서 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향했습니다. 박노인이 이 증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우석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이 먼저 접근했다고 말했어요. 미정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박노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다그쳤어요. 우석은 이를 도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어렵게 고백했습니다. 만식이 일어섰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옥순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젯밤에 본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묘지에서 아주 가깝게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다고, 그리고 포옹하는 것도 봤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회가 나니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목격담이었거든요. 미정이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모든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석과 자신은 서로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이 있는 몸으로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어요. 미정은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박노인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미정이 반발했어요. 체면이 자신의 행복보다 중요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마을의 질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박노인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회관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미정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졌어요. 미정이 다시 일어서서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으로 행복했다고,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줬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박노인은 이런 일이 마을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석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미정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엄명했습니다. 미정이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것을 반성하라고 하느냐며 되물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다시 윙하고 불안정하게 깜빡였습니다. 회관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미정과 우석의 은밀한 사랑은 이제 온 마을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회관의 번개. 회관 안의 분위기가 극도로 격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만식이 주먹을 꽉 쥔 채로 들어선 거예요. 저녁 내내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사기려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들 아는 모양이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진정하겠느냐며 소리쳤습니다. 바보처럼 모르는 사이에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었다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식보다 먼저 이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만식이 우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망쳐놓은 거 아니냐고 다그쳤어요. 우석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만식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는 만식의 추궁에 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었거든요. 만식이 미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도 없느냐며 다그쳤어요. 미정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끝이냐는 만식의 질책에 미정은 뭐라고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변명을 해보라는 만식의 요구에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웠다는 말에 만식이 어이없어 했지만 미정은 계속 말했어요. 남편이 언제 자신을 아내로, 여자로 받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빚 갚는 기계였다고, 남편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였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회관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정이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봐줄 때 거부할 수 없었다고,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결혼한 몸으로 그런 일을 해도 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미정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안다고 인정했어요. 그럼 왜 했느냐는 박노인의 질문에
미정은 참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고,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했다고 토로했어요. 김옥순이 끼어들어 그래도 그건 이유가 안 된다며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박노인도 동조하며 이것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체면과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엄중하게 말했어요. 체면이냐며 미정이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냐고 되물었어요. 당연하다는 박노인의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공동체의 질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중년 여성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미정의 말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석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니 미정을 비난하지 말라고 호소했어요. 유혹한 것이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우석은 자신이 먼저 접근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회관은 완전히 분열되었어요. 미정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욕설도 오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집에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박노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회의는 끝났다며 당당하게 회관을 나갔습니다. 우석도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따라 나갔어요. 만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을 지켜봤어요. 회관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자 나름의 판단을 내렸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다시 윙하고 불안정하게 깜빡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만이 남았어요. 그 파괴는 쉽게 복구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회관에서의 그날 밤 이후 마을의 공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독성 가스가 퍼진 것처럼 모든 것이 오염되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흥미진진한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이종우석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공구들이었어요. 망치, 드라이버, 렌치, 용접기까지 모든 것을 트랙터에 실었습니다. 옷가지는 많지 않았어요. 작업복 몇 벌과 평상복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챙긴 것은 몇 권의 책과 작은 라디오였어요. 외로운 밤을 달래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우석은 트랙터에 짐을 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차가운 시선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안도감을 숨기지 못하며 바라봤어요. 정오 무렵 모든 짐을 다 실었습니다. 우석은 집 열쇠를 문고리에 걸어두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3년 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랙터 시동을 걸자 푸르르 하는 엔진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깼어요. 우석은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서 트랙터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석은 백미러로 마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황금빛 들녘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저기 어딘가에 미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이 마을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트랙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한편 한미정은 집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회관에서의 일 이후로
외출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보건소에는 병가를 냈어요. 당분간 출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 만식은 새벽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술을 마시고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미정은 침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마을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후쯤 되어서야 미정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생필품을 사러 슈퍼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 앞에 도착해서도 선뜻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 너머로 옥순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만식이 집에 돌아왔어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정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만식은 식탁에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더욱 쓸쓸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만식은 소파에서 잠들었고 미정은 혼자 침실에 누웠어요. 같은 집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김옥수는 가게를 일찍 닫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회관에서의 증언 때문에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박노인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젯밤 회의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진행되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의 질서는 회복되었지만 대신 몇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며칠 후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우석은 떠났고 미정은 집에 숨어 지냈어요.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미정을 동정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동묘지에는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한미정은 홀로 낫을 들고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상처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우석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살던 집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그가 정리했던 묘역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마치 그가 이곳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그 이야기를 꺼내며 수군거렸어요. 잡초보다도 빠르게 자라는 것이 소문이었습니다. 최만식은 초라하게 밭을 매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더욱 꺼려했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어요. 김옥수는 가끔 손님들에게 그 불빛 기억나냐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자신이 시작한 소문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노인은 마을 질서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체면은 살렸지만 사람의 마음은 파괴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미정은 여전히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가끔 미정은 눈을 감고 우석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어요. 손끝이 스쳤던 순간, 함께 나눈 도시락, 무덤가에서의 은밀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미정은 여전히 아니라고 답할 거예요. 짧았지만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무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자들의 세계는 달랐어요. 사람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다음번에는 누가 화제가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마을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었어요. 깨진 가정,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사라져버린 사랑의 흔적들 말이에요. 미정은 오늘도 낫을 들고 묘지로 향합니다. 잡초는 계속 자라니까 계속 베어내야 했어요. 소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잠재워도 어딘가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무덤가에 노을이 지면서 묘비들이 붉게 물들었어요. 미정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디선가 우석도 이런 노을을 보고 있을까요? 그도 이곳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미정은 그런 생각을 하며 쓸쓸히 미소 지었어요. 무덤은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불빛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그럴 거예요. 사랑은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으니까요. 밤이 오면 미정은 여전히 그때를 떠올립니다. 무덤가에서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 밤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을,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진짜였던 그 감정을. 무덤가의 불빛은 꺼졌지만 마음속 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